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4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했던 거를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민법입니다. 민법은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크게 민법 총칙이 있다고 그랬죠?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이 있어서요.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채권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있었습니다. 민사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법 총칙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순환은 전체적인 틀과 기본 용어를 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틀을 자꾸 반복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민법 총칙은 첫 번째가 권리 변동 차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뭐냐?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한 것을 배울 겁니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대리다. 대리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부관에서 조건, 기한. 그래서 민법 총칙이 이렇게 크게 법률행위를 배우는 차트입니다. 법률행위. 그래서 자,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라는 것은 물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그런데 자, 법률행위는 내가 원해서 취득합니다. 원해서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하라 그랬죠. 근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면 등기할 필요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 채권인데, 채권도 발생 원인을 봤더니 내가 원해서 취득한다면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원해서 취득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채권을 취득할 때,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급부 청구권입니다. 행위 청구권이죠. 그게 이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 그래서 계약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말이 나오고 불법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에서 여러분은 총론과 강론이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매매, 주로 임대차. 공인중개사는 매매, 거래 성사시키고 임대차 성사시켜서 수수료를 취하죠. 그래서 그 중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배우고,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명법,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체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변동. 저번에 권리변동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이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즉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 19세 미만인 자, 미성년자, 피산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총괄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하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화시키죠. 그래서 취소는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화시킨다. 그래서 무효, 즉 소금 무효가 되고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가졌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매다. 이 매매라는 것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것은 즉 매매라는 법률행위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입니다. 임대차의 목적은 목적물 사용 수익해주고 차임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매매를 딱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근데 가능해서 불능이 문제되어 있습니다. 불능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전에 그 불능이 된 상태는 무효입니다.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무효가 돼, 즉 불타버렸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나눠줍니다. 책임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가고, 그때 해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이 없다면 위험부담. 그 다음에 적법입니다. 적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강행법규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해당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무효죠. 절대적 무효니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을 했다면 이때는 과연 찾아올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이때는 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었죠. 불법 원인 급여. 그 다음에 불공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공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공정한 것은 사회질서의 반환 행위로서 예시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가 지금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자, 법률행위 해석 파트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인데,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니까 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요 해석은 다른 말로는 요렇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 해석이 독일에서 넘어온 이론입니다. 그럼 독일에서 의사표시, 의사를 이 효과의사, 이렇게 효과를 줄이고 플러스 표시해서 행위를 줄이니까 이렇게 이 의사표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있다. 그런데 독일어에서 효과의사, 요 효과의사는 너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심의 효과의사란 말이 나옵니다. 내심의 효과의사. 그 다음에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독일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방법을 놓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째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 거기 41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자연적 해석이란 말이 나오죠. 자연적 해석을 한번 읽어보면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 밑줄 치셔야 됩니다. 표의자의 진위 즉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밝혀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밝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자연적 해석 방법을 첫째가 해석 방법의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 이 자연적 해석은 아까 개념상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당사자의 진위 즉 내심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해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니까 추상화를 구체화시키려면 근거 사례, 즉 판례를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그게 대구 이제 수정동 사건이고 그 이전에 독일에서는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 자, 독일에서 고래고기를 사고 팔자라고 고래고기를 합의를 했어요. 사고 팔자. 근데 이 사람이 계약서의 표시는 상어라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상어라고 표시. 독일어로 노르웨이로 하크초랭스퀘드라고 해죠. 이 상어라고 표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을이라는 사람은 고래고기가 맛있습니까? 상어고기가 맛있습니까? 고래고기가 맛있죠? 상어보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합의에 따라서 고래고기 내놔라. 무슨 소리냐? 상어라고 표시했으니까 상어 주겠다. 둘이 다투겠죠? 다투면 누구한테 오죠? 법원이 오죠? 그럼 법관이. 이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일반인이 아니고 법관이 합니다. 해석 주체는 법관이 하는 거예요. 법관이 이 독일에서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는 진위는 고래인데 표시를 상어라고 표시했죠. 의사와 표시가 불치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법관이 해석하는 결과는 독일 판례는 자, 당신들이 진정으로 의도한 바는 내심의 효과 의사는 고래고기 아니냐. 그리고 상어라고 표시한 거, 이 표시는 오표시다. 잘못 표시했다. 오표시는 무해하다.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례에서는 고래고기를 인도하라.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을이 승소한 사건이죠. 자, 이것처럼 고래고기 사건에서 고래고기를 사고 팔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상어라고 표시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진위가 고래고기니까 고래고기를 인도하라. 이렇게 난 판결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대구 수정동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가령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갑과 을 사이에 그죠?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근데 이 B 토지를 등기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 지번의 착오가 일어나요. 지번의 착오가 있어서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B 토지를 등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둘이 분쟁이 있죠. 있는데 부산시 동구 수정동이라는 곳에서 이런 지번의 착오가 지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신지번으로 바뀌는 했죠.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번의 착오로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했는데 B 토지를 등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도 이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A 토지에 관해서 유효하고 즉 A 토지에 관해서
계약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토지 등기, 요거는 무효다는 얘기죠. 이 무효다. 그리고 무효니까 요 사람한테 산 만약에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난 판례죠. 근데 요게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요 사례가. 그래서 자, 이번 순환에서는 아무리 기초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중요 쟁점에서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교재를 보면 자 했고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인 즉 밑에 그림 갑 매도인이고 매수인 을입니다. X토지 여기에다가 별표를 치게 3번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41페이지입니다. 그림 Y토지 지번은 계약서에 표시하고 Y토지가 을명으로 이전되게 됐습니다. 첫 번째 1번 반가로 1번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을은 갑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3번 보세요. Y토지에 대한 을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 등기로 갑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제3자 병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넘겨봅시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규범적 해석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사를 밝혀 나가는 해석 방법이다. 이것도 추상적이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치합니다. 그럴 때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 자연적이 아니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규범적 해석. 이게 독일어에서 독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최초로 나온 그 책이 80년대 중반쯤에 지금은 변호사님인데 이영준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부장판사로 있을 때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독일어 그대로 번역해서 이영준 교과서 민법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우리말과는 조금 독일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든 자, 너무 추상적인 것은 근거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독일어 번역 안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치할 때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해석하는 거다. 도대체 너무 추상적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럴 때는 자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완결 사건이라고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을 간에 56만 원을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이요. 금전소비대차.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민법을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게 되면 일반 용어를 고급 용어, 즉 법률 용어로 치환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치과의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용어가 자기 용어가 있죠. 전문 용어가 있죠.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인 자격을 취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일반의 용어를 전문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따고 실무에 나가서 그 고급 용어를 사용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돈을 꾼다가 뭐죠? 꾼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은 금전소비대차다. 자, 금전소비대차다. 돈을 꾼다. 금전소비대차다. 그런 것은 내가 원해서 꿨으니까 법률행위죠. 내가 원해서 꿨으니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중에 어디입니까? 즉 내가 약정을 했으니까 법률행위 중에 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금전소비대차는 원에서 꿔서 계약을 했고 법률행위니까 그건 채권입니다. 채권이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를 했어요. 56만 원. 근데 돈을 안 주는 채무자는 돈을 갚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돈을 내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 56만 원 갖고 치사하게 그러면서 둘이 또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야 어느 날 야 56만 안 갚냐 그러니까 애따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지갑에서 내줬는데 36만 원을 주었습니다. 36만 원을 주고 그래 주면서 야 영수증 써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완결이라고 영수증을 써준 거예요. 영수증을 써준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 내심의 효과의사는 나중에 20만 원 더 받겠다라고 하면서 총완결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달 뒤에 야 20만 원 더 줘야지. 못 주겠다. 왜? 그랬더니 네가 총완결을 썼잖아. 결국 보세요. 자 이 사람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죠? 이럴 때 총완결이라는 표시행위에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나머지는 탕감한 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탕감한 걸로 해석한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못 받는다는 얘기. 이렇듯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요거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예를 드는데 무면에 어떤 사람이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럼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써줬어요. 문구에 노력하겠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는 자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만 안 해주더라도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 규범적 해석이다. 그래서 거기 교재를 한번 42페이지 봅니다. 거기 그 판례 1번 한번 보면 채권자 A가 채무자 B로부터 36만 원을 수령하면서 실제는 더 받을 금전이 있는데도 36만 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영수증에 총완결 밑줄이죠. 총완결을 써준 사안에서 그것으로 모든 결제가 끝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수증 작성자 의사에 부합한다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죠. 자, 세 번째는 보충적 해석입니다. 교재 보면 동그라미 3번 제3자의 시각에서 특히 계약 밑줄이죠. 계약의 경우에 간극을 제3자가 가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한 방법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도대체 왜냐 이게 무슨 뭐 도대체 이게 세 번째가 이 보충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충적 해석 방법이다. 보충적이다. 세 번째가 지금 보충적 해석 방법이다. 자, 보충적 해석 방법이 있다. 이 보충적이라는 것은 아까 금방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간극이 있대요. 간극이라는 것은 틈입니다. 틈이 있다. 틈이 있는데 이 틈을 제3자의 시각에서 보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건, 후유증 사건이 하나 있어요. 후유증 사건.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갑니다. 요즘에 인생 사는 게 순간에 가죠. 요즘에 유명한 영화배우 김주혁 씨도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불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어떻든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정차되어 있는 을차를 추돌했습니다. 요즘에 전자기기가 많이 등장함으로써 차에 편리하긴 하지만 그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많이 해태하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앞차를 추돌했다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미 배웠던 게 갑이 을한테 원해서 추돌한 건 아니죠. 원해서 추돌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할까요? 그래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내가 원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면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효과가 발생했어요. 법률 규정으로 가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자 법률 규정으로 불법행위란 말이 나오죠.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일부러 고의입니다. 실수로 과실,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행위는 이 채권, 자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돈 줘 이 말이죠. 돈 줘, 사람에게 대한 급부청구죠. 급부청구니까 채권입니다. 채권이고 법률 규정에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서 채권인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대부분이 다 종합책임보험 들어놓고 종합보험 들어놓죠. 그럼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 처리하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즉 갑이 100% 잘못했으니까 갑의 보험회사가 을 사이에 합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물건은 즉 차는 다 수리해 준다라고 대물 손해배상을 하고 인적 손해배상, 을의 인적 손해배상이죠. 허리가 뭐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그런데 한 2주간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나았다 싶어서 그러면 이쪽에서 자, 합의를 하자 그러죠. 그래서 좋다. 자, 200만 원에 합의하자. 200만 원에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때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시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한두 달 지나면 후유증이 나타나죠.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한 달이나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허리를 못 써가지고 이러고 다녀. 젊은 사람이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회사 이러고 다니면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안 되죠. 이러고 다녀. 이러고. 아줌마 이러고 다녀. 이러고. 그래서 뭡니까? 그 병원에 자 유명한 뭐 허리를 잘 고친다는 뭐 우리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밀 촬영해 보니까 이게 뭐 디스크래요. 허리를 치료하는데 완치하는까지 한 1,500만 원이 더 들어간대. 이렇게 1,500만 원이 더 들어간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보험회사. 이거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법적 분쟁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200만 원의 계약을 했죠. 그런데 후발 손해가 1,500만 원이 더 나타납니다. 간극이 있죠. 간극이 있어. 이 틈을 보충해야 되겠죠. 보충을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200만 원의 합의를 할 때 후발 손해가 발생을 할 거를 예측했겠느냐. 예측입니다. 예측을 하면서 200을 받았다면 후발 손해 청구할 수 없겠죠. 근데 제3자의 시각에서 예측을 못했다면 후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예측은 문제입니다. 예측을 하지 못했다면은 요 후발 손해 1,5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라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이게 보충적 해석 방법이다.
보충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 해석 방법을 놓고 우리가 해석 방법을 놓고 첫째가 자연적 해석이다. 두 번째가 규범적 해석이다. 세 번째가 보충적 해석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수리업 문제 우리가 나온 거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자연적 해석의 갑을 간에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B 토지를 등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에서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요거 한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범 보충적 해석은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해석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42페이지입니다. 보충적 해석 방법의 제3자의 시각에서 특히 계약에서 틈 간극을 제3자의 가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방법이다. 거기다가 이런 말을 하나 써놓으세요. 후유증 사건이다. 후유증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여러분 시험은 근거 조문과 판례입니다. 근거 조문과 판례고, 그 다음에 판례라는 게 분쟁이 있을 때 법관이 해석하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이게 40문항 중에 3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민법을 잘 공부하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가 생기죠. 이걸 유식한 말로 리걸 마인드라고 합니다. 리걸 마인드를 잘 형성하면 민법이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기면 44페이지로 갑니다. 44페이지로 가는데, 자, 의사표시란 말이 나오죠. 의사표시. 제2장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 여기 있죠? 지금 권리 변동이 있고 법률행위가 있고, 자, 법률행위를 배운 거고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다 할 때 의사, 아까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를 줄여서 의사표시라고 하죠. 그럼 이제 지금 다시 정리해 보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성립요건으로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있고, 자,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적 내용,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이렇게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이 목적은 당사자가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되지 않을 것,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해당되지 않을 103조, 104조. 여기서부터 본게임이 들어가지고 그 중간에 지금 법률행위 해석을 배운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배웠단 말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게 103조 사회질서 반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다. 요 무효는 모르는 제3자에게도 유식하게 모른다 선이라 그랬죠. 모른다 선이 안다 악입니다. 모른다 선이 안다 악이. 선이 제3자에게 주장 못한다, 대항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 주장할 수가 있는 무효입니다.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무효다. 무효도 같은 무효도 절대적 무효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이건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근데 요 의사표시를 딱 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걸 불일치라 그러죠.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이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란 말이 나옵니다.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근데 의사표시가 일치는 해요. 일치는 하는데 외부에서 간섭이 있어요. 그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죠.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자, 의사표시에 성립요건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더라. 그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 이제 107조가 나오고요. 이게 108조가 나오고요. 이게 109조가 나오고요. 이게 110조가 나온다.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 아까 103조 민법은 1조부터 1118개 조문이 있습니다. 1118개 조문 중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고 1조에서 102조까지는 자, 범위 안 들어가고 103조부터 배우는 거예요. 103조부터 이제 근거 조문이 나오죠. 근거 조문을 해석해서 법원이 결정해 주는 게 판례다. 근거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잘 파악해야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고득점이. 그래서 지금 지인이 아닌 의사부터 할 겁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부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부터 할 겁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